당신도 참 큰 소리를 하네. 하지만 맞아. 우리 천하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 당신도 느꼈지? 느끼긴 했지? 뭔가 보인 것도 같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어때? 우리 천하이기만 하면 되지? 깊은 밤. 옆천의 방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 빛이 얇은 비단 커튼을 투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넓은 침상 위. 옆천은 중앙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으며 머리 위로 백기가 소용돌이치듯 피어올랐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는 7일 뒤에야 능천경에 도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루 동안 이어진 격전 덕분에 그의 내기는 극도로 농밀해져 진기로 전환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았다. 옆천은 돌아오자마자 마음속 잡념을 모두 없애고 전력을 다해 관문을 돌파하기 시작했다. 내기는 끊임없이 순환하며 압축되었고 단전의 액상 진기는 점차 늘어났다. 처음에는 실오라기처럼 나중에는 띠처럼 뚜렷하게 형상을 갖추며 내기와 선명히 구분되었다. 한 시즌, 2시즌, 5시즌. 동이 솟아오를 무렵 옆가의 하인들이 하나둘 깨어나 하루를 준비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뒤인지 알 수 없었다. 옆천의 방 안이알은 비단 커튼이 갑자기 파르르 떨리며 바람에 휩쓸린 듯 연달아 소리를 냈다. 방 안에서는 옆천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기류가 역역 깔때기 형태로 소용돌이쳤고 가벼운 물건들이 모두 들려 공중에 둥둥 떠올랐다. 웅. 이상한 진동이 옆천의 단전에서 퍼져나오자 떠있던 물건들이 일제히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다. 드디어 능천경. 옆천은 깊숙한 숨을 내쉬고 천천히 두 눈을 떴다. 눈빛에서 번개 같은 전기가 튀어나와 허공을 가르며 흩어졌다. 한참 뒤 그 기운이 거두어지자 옆천은 자신감 어린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는 하루 전까지만 해도 능천경 돌파 확률을 절반, 아니 3, 4할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다. 내기를 진기로 전환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았다. 오랜 시간의 압축과 정제가 필요했고 그렇지 못해 많은 이들이 연기경 10층 정점에서 오랫동안 정체되었다. 외문 제일인 오종명조차 반년이나 걸려 돌파했던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유운종의 내문 제자가 될 수 있었다. 퉁하오니엔처럼 불과 2달 만에 응진경지에 돌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만리를 뒤져도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수준이었다. 보통 응진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제대로 된 무사로 여겨졌고 그 이전은 천령대륙에서 가장 하층에 속하는 존재에 불과하여 마치 견습생과도 같았다. 일단 응진경지에 도달하면 실력은 단순히 2배가 아니라 몇 배로 폭증하며 수십 보밖에 저까지도 기운을 뿜어내어 베어낼 수 있게 된다. 지금 옆천과 옆편이 맞붙는다면 그는 몇 수 안에 가볍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힘을 쓸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우선 진기가 왜 이런지부터 확인해야겠지? 옆천은 스스로 중얼거리며 정신을 모아 단전에 깃든 기운을 탐색했다. 처음엔 혼란스러운 기류의 소용돌이였으나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물결처럼 회전하는 진기의 소용돌이 덩어리가 대신하고 있었다. 그 품질도 양도 내기의 한 등급 위였고 하늘의 성운처럼 회전하며 안쪽으로 갈수록 강력한 저항이 가득했다. 순전히 전력을 다해 순원공을 운전하자 옆천의 옷자락이 크게 부풀어 올랐다. 후. 허공에 한 주먹을 뻗자 10걸음 밖에 야른 비단 장막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 수백, 수천의 파편이 튀어오르며 거센 기풍이 마당 끝까지 뻗쳐 지나갔다. 오늘부터는 패권을 수련할 수 있겠군. 위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한 옆천은 더 이상 잠을 청하지 않고 일어나 목욕을 한 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낙성에서 가장 큰 저택이 어느 곳이냐 묻는다면 단연 옆가였다. 옆가는 1000묘에 달하는 땅을 차지해 성주구보다도 3분나 넓었고 내부에는 정자와 누각, 작은 다리와 흐르는 시냇물, 대나무 숲과 수목원까지 없는 것이 없어 한마디로 축소된 낙성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었다. 길게 이어진 회랑 몇 줄기를 지나 십장은 좋게 되어 보이는 백옥 석교를 건너자 옆천의 눈앞에 거대한 연무장이 펼쳐졌다. 연무장 안은 제법 붐볐다. 옆가 무인들은 따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무공만 잘 닦으면 되었기에 모두가 열심히 수련 중이었다. 어떤 이는 혼자서 수십 차례나 동작을 가다듬고 있었고 어떤 이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있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 기술을 겨루며 서로의 기회를 연마하고 있었다. 기세는 뜨겁고 웅장했다. 전 소가주님, 안녕하십니까?
연무장 가장자리에서 5명의 중년 남녀가 엽천을 보자 공손히 인사했다. 엽천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여러분이 무기 수련을 맡은 날인가? 이 5사람은 엽가의 무기 사부들이었다. 엽가는 스스로 300명이 넘는 응진경 무인을 보유했다고 자부했고 그중 3분의 2는 직계와 반계였으며 나머지 3분의 1은 외성 무인들이 엽가로 귀의한 존재였다. 실력에 따라 지위가 달라졌는데 폭원경 무인은 엽가의 외성 장로가 되었고 응진경 후기는 엽가 집사, 응진경 중기는 무기사부, 응진경 초기 무인은 견습사부로 분류되어 직접 가르칠 자격은 없고 무기사부의 보조 역할을 맡았다. 그렇습니다. 연무장은 3일마다 교대하고 오늘이 저희 차례입니다. 왼편에 약간 미색이 있는 중년 여인이 대답했다. 나는 그냥 지나가는 길일 뿐이니 모두들 계속하던 일을 하라. 엽천은 손을 가볍게 흔들고 발걸음을 옮겼다. 가운데 서 있던 회색 장포의 중년 유생이 감탄하듯 말했다. 전소가주님이 응진경으로 돌파했다니 우리 몇 명이 달려들어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재는 언제나 상식을 깨부수는 법이지. 우리가 어찌 견줄 수 있겠나. 그만 떠들고 수련이나 열심히 하자. 언젠가 우리의 실력이 폭원경에 오르면 엽가의 외성장로가 될 수 있을 테니 그때야말로 평안하고 근심 없는 날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도 맞지? 연무장에서 식당까지는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어 엽천은 잠시 더 걸어야 했다. 엽천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천아, 오늘은 꽤 일찍 일어났구나. 엽천의 아버지 엽천호에게 시간은 곧 금이었기에 언제나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엽천이 말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자지 않고 지금까지 곧장 수련을 했습니다. 엽천호의 눈빛에 은은한 놀라움이 스쳤다. 너 응진경으로 돌파했느냐? 방금 돌파했습니다. 정말 돌파한 것이냐? 엽천호는 무심코 물은 말이었는데 엽천이 단번에 단언하자 순간 멍해졌다가 곧 미친 듯이 기뻐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엽천은 전투 재능만 뛰어난 아이였고 수련면에서는 그다지 두드러질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누가 보아도 진정한 천재였다. 그 누구도 그의 빛을 빼앗을 수 없으며 여편과 엽당과 견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내게 한번 보아라. 엽천호가 손을 뻗어 엽천의 어깨 위에 올렸다. 겉모습만으로도 대략의 경지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특수한 경우 연기경 10층 정점의 무인이 진기진동을 흘려보내 응진경 초입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일도 있었기에 더 정확히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폭원경 단계에 이르러야만 가능한 심도 깊은 진기가 엽천의 몸속으로 스며들자마자 즉시 강렬한 반발을 맞았다. 엽천호는 혹시 엽천에게 상처라도 생길까 두려워 황급히 진기를 거둬들이고 손을 뗐다. 과연 응진경 초기구나. 게다가 진기가 이미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응진경 초기 정점에 이를 것이다. 엽천호의 표정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기색이 가득했다. 엽천은 확신하지 못한 채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순원공의 효과일까요? 엽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너처럼 순원공을 최고 경지까지 다가내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내기가 극도로 정순해지니 일단 진기로 전화되면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안정적이지. 따로 시간을 들여 굳힐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렇다면 꽤 괜찮은 일이군. 수고를 덜 수 있으니. 엽천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좋다. 아침부터 먹고 오거라. 내가 먼저 너희 어머니께 알려야겠다. 분명 무척 기뻐하실 것이다. 엽천호는 이미 식사를 마친 상태였지만 기분이 좋아 엽천과 함께 조금 더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먹었다. 잠시 후 여패와 여편 등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엽천을 본 그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으나 자세히 살펴보자마자 그가 응진경으로 돌파했음을 단번에 알아보고 크게 놀랐다. 엽천호는 시간이 늦었다고 느끼자 엽천에게 말했다. 천아, 천천히 먹거라. 나는 먼저 가겠다. 네, 부친. 엽천호가 떠나고 나자 여패가 다가와 말했다. 엽천, 설마 내가 정말 응진경으로 돌파한 것이냐? 엽천은 웃으며 대답했다. 형이 직접 시험해보면 알지? 시험해보면 그만이지. 여패가 바로 자세를 잡았다. 엽천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한 주먹이면 충분하다. 시작해라. 허.
옆에는 엽천을 감히 가볍게 보지 못해 증기가 넘실대는 한 주먹을 내질렀다. 공기 속에는 옅은 진동이 퍼져나가며 사방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엽천은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 한 주먹을 맞받아 쳤다. 쾅! 공기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충격과 함께 두 주먹이 맞부딪히자 딱딱 부서지는 폭음이 연달아 울렸다. 안 되겠다. 넌 너무 강해졌어. 방금 돌파했을 뿐인데 진기가 이렇게나 안정적이라니. 옆에는 10걸음이나 밀려나며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지었다. 엽천은 태연히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앉아서 함께 먹자.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지만 전혀 어색함이 없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옆에는 잔뜩 난감한 얼굴이었다. 원래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 응진경 중기에 도달하면 엽천을 억누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엽천이 한 발 먼저 응진경 초기로 들어섰고 증기의 안정도는 평범한 수준이 아니었다. 지금은 그를 이기는 것이 백주몽에 가깝고 설령 응진경 중기를 달성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엽천, 너에게 말 안 한 게 있다. 설한 언니는 벌써 응진경 후기로 들어섰어. 엽현은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거기서 꺼낼 수 있는 이름을 꺼내 엽천을 자극했다. 엽천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거설하는 내가 좇아야 할 목표가 아니다. 내가 세운 첫 번째 목표는 천풍국 청년 세대의 패자가 되는 것, 두 번째 목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엽현은 비웃으며 말했다. 허황된 소리. 천풍국의 청년 고수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 사대공자야 말할 것도 없고 비수국 내문 제자들만 해도 널 압도할 거다. 아마 내가 허풍친다고 생각하겠지만 돌아가서 내 사형 사매들에게 물어보면 된다. 강호에서 비수국 제자에게 당해본 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옆에는 그런 태도를 못 참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꾸짖었다. 옆현, 내 말투가 너무 심하다. 내가 비수국 제자라 해도 결국 옆가의 직계 제자인데 왜 같은 집안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남을 들먹이느냐? 옆현은 싸늘하게 콧소리를 냈다. 난 그냥 저 녀석이 보기 싫어. 옆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내 보기엔 내가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다. 맞지 않냐? 예전엔 엽천의 천부가 평범해서 도저히 내 라이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지금 엽천이 너를 훨씬 넘어선 실력을 보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고. 너무 일찍 좋아하지 마. 지금 앞섰다고 해서 나중에도 앞선다는 법은 없어. 비수국은 천풍국 제1의 대종문이고 그들이 길러내는 제자들은 모두 최고의 인재들이야. 옆현은 옆에의 말에 잠시 굳어졌다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다. 옆현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다. 너희 둘은 정저지와에 불과하다. 북설산장과 비수국은 칠품 대종문이다. 그 위세와 실력은 너희 상상이 닿지 못해. 기다려라. 1년 후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모두 이길 것이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엽당이 식당 한쪽에서 나타나 말을 끼어들었다. 엽천은 속으로 냉소했다. 두 사람 모두 천부는 나쁘지 않지만 심성이 지나치게 좁고 작은 일에 얽매여 마음을 늘 흐리게 만든다. 순풍순수 때는 괜찮지만 조금만 장애물이 생기면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쉽게 무너진다. 이런 성정이라면 결국 마음이 뒤틀려 크게 성장하기 어렵다. 더 말 섞기 싫어. 엽천은 담담히 말했다. 모든 것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법이다. 말로야 누구든 천하를 먹는다 하지? 됐다. 더 이상 식사 방해하지 마라. 아침 식사를 마친 엽천은 옆에와 동행해 낙성에서 가장 유명한 고물거리를 찾았다. 고물거리는 낙성과 역사가 거의 같은 오래된 거리였고 건물들 역시 고풍스러웠다. 주인이 몇 대나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였지만 대부분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가게들이었다. 거리를 걷는 동안 양력 가게에서 끊임없이 호객을 해대자 엽천은 상대하느라 조금 고생해야 했다. 옆에가 옆에서 말했다. 고물거리는 늘 기연을 품고 있어. 예전에 누군가가 은 2냥으로 상품 영석 하나를 샀다가 폭원경 무인에게 팔아 200만 냥을 벌어 일생을 풍족하게 살았다는 일화도 있지. 엽천은 웃었다. 그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영석은 총 4등급으로 하품, 중품, 상품, 극품으로 나뉘며 한 등급의 격차는 상상을 넘을 정도였다. 보통 중품 하나는 하품 50개를 바꿀 수 있고 상품 하나는 중품 50개에 해당했다. 결국 상품 하나는 하품 2,500개,
곧 은 250냥 정도의 가치를 지녀 평범한 가문이 10대를 먹여 살려도 남을 정도였다. 가보자. 저기 구정원을 들러보자. 옆에가 약 20보 떨어진 고물 누각을 가리켰다. 엽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구정원은 고물거리에서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가장 큰 점포였고 중심홀에는 9다리가 달린 청동정이 상징처럼 놓여 있었다. 예전 엽가 가주가 사려고 했으나 거절당한 적이 있었으며 뒷배경이 워낙 강대해 엽가조차 섣불리 손댈 수 없다는 소문이 있었다. 문을 지나자마자 마중 나오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각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엽천과 옆에는 개의치 않고 곧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람 셋이 폭에서도 넘을 만큼 거대한 청동정이었다. 푸른 빛은 이미 검게 발해 있었고 둥근 형상은 묵직한 위압을 풍겼다. 표면에는 수많은 고문자가 새겨져 있었으며 아래에는 9개의 굽이 정을 바치고 있어 마치 천지조차 버텨낼 듯한 견고함을 드러냈다. 보는 순간 심혼까지 울리는 거대한 진동이 밀려왔다. 엽천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지난번 이곳에 왔던 것은 4년 전 일이었다. 그때는 철부지여서 구족 청동정을 보고도 그저 기세가 웅장하다고만 느꼈을 뿐 특별한 감흥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마주하니 혼이 떨리고 진기가 요동치는가 싶다가도 순간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옆에를 흘끗 바라보았다.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다. 엽천은 의아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층으로 올라가자. 1층은 전부 아이들 장난감 같아. 대강 둘러보던 엽천은 마음에 드는 골동이 없자 그렇게 말했다. 옆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1층은 다른 상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구정원의 고풍스러운 2층으로 올라갔다. 1층과 달리 2층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물건을 지키는 직원들까지 합쳐도 15에서 16명 남짓에 불과해 한 층이 널찍하게 느껴질 정도로 한산했다. 그러나 2층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상당한 재력을 지닌 이들이었고 2층에 놓인 가장 평범한 골동품조차 은 2,000냥 가까이 해야 손댈 수 있었다. 이득을 볼 수 있느냐는 각자의 운에 달려 있었다. 척척, 이 석상은 최소 수백 년은 된 물건이군. 옆에는 사람 키만한 높이의 석상 하나에 마음을 빼앗긴 듯 가까이 다가갔다. 온몸이 금이가 있었지만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엽천은 한번 흘겨보더니 흥미가 없어 보였고 옆에와 떨어져 옆쪽 진열대로 걸어갔다. 그때 이미 누군가 마음에 드는 골동품을 골라 들고 있었는데 그 물건을 본 엽천은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소희, 너희 점주에게 전해라. 난 이 목재 받침대를 사고 싶다. 얼마든 상관없다. 말한 이는 한눈에 보아도 넉넉한 집안의 비만한 사내였다. 얼굴은 풍만하고 복스럽게 생겼으며 손가락마다 화려한 반지를 빼곡히 끼고 있어 그야말로 호화스러운 졸부 같은 모습이었다. 인내라곤 찾아보기 어려웠다. 점원은 속으로 난감해했다. 골동품을 올려두는 받침대를 왜 사려는 건지 괜히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점주께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빨리 다녀오게. 뚱뚱한 부상은 손을 휘저으며 목재 받침대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마치 한순간도 눈을 떼면 도망칠 것처럼 굴었다. 엽천은 우스꽝스럽다고 느꼈지만 곧 침착하게 생각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 목재 받침대도 어쩌면 무언가의 매력을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자세를 고쳐 잡으며 정신을 집중해 받침대를 바라보고 활력을 방출했다. 보이지 않는 파문이 공기 속에서 퍼져나가더니 목재 받침대 안으로 스며들었다. 엽천은 세밀하게 탐색하기 시작했다. 조금이라도 특별한 기운이 있다면 반드시 느낄 수 있었다. 받침대 안쪽에 영석 한 조각이 숨어 있군. 그 안의 원기는 하품 영석 10개에 맞먹는다. 중품 영석 하나 정도 되겠어. 5만냥에 해당하는 값이지. 저 뚱뚱한 자도 그것을 느낀 걸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냥 받침대가 마음에 들어서 산 것뿐일 수도 있겠지. 엽천은 미묘하게 놀랐지만 5만냥은 그에게 크게 흔들릴 금액이 아니었다. 지금의 실력으로는 돈 버는 일은 매우 쉬웠고 물론 쓰는 일은 더 쉬웠다. 잠시 후 구정원의 점주가 급히 걸어와 부상에게 환히 웃으며 말했다. 손님, 정말 이 목재 받침대를 사시겠습니까?
뚱뚱한 부상은 눈을 번뜩이며 외쳤다. 값을 말하게. 점주는 한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1만 양입니다. 좋군. 아주 싸다. 장인어른께서 이 고풍스러운 받침대를 무척 좋아하시겠지? 뚱뚱한 부상은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영계저물에서 1만 양짜리 금표 한 장을 꺼냈다. 마음에 드신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소리, 손님께 받침대를 깨끗이 닦아드려라. 점주는 금표를 받으며 옆 직원에게 일렀다. 역천은 어이가 없어 멍하니 바라보았다. 만약 부상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진짜로 받침대 자체가 마음에 들었을 뿐이었다. 장인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었던 것이다. 점주 또한 이 받침대가 어디서 들어온 물건인지 모르는 듯했고 그냥 2층에 장식품으로 두고 있었던 것뿐이니 손해본 것도 없었다. 구정원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니었다. 역천은 고개를 저으며 그들 곁을 지나갔다. 2층에는 골동품이 너무 많았다. 녹이 잔뜩 쓴 청동 거울 반쪽, 시커먼 빛을 띤 꽃병 하나, 연대를 알 수 없는 직물 몇 점, 가장 많은 것은 손상된 갑옷과 무기들이었다. 사슬갑옷, 철갑, 칠교정령갑, 장도, 파창, 부러진 검, 뒤틀린 철곤, 쇠사슬이 끊어진 유성추 등이 즐비했다. 역천은 홀력을 풀어 각각을 살폈지만 눈빛은 잔잔했다. 결국 눈길을 끈 것은 유성추 하나뿐이었다.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될 수만 있다면 영계저물 속 보도보다도 더 귀해질 수 있는 물건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유성추의 얘기는 이미 소멸했고 수천 년의 시간에 녹슬어 연기가 말라 있었다. 가져간다 해도 장식품일 뿐 활용할 수는 없었다. 역천에게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결점이었다. 유성추를 내려놓은 그는 돌아가려 했다. 그러던 찰나 그의 시선이 한 점에 멈췄다. 목재 받침대와 벽틈 사이에 끼어있던 부러진 검 한 자루였다. 손잡이와 반쪽짜리 검신만 남아있었고 표면은 빛을 잃어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 숨어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흔적 없이 방치된 물건이었다. 역천은 검날을 들어 올려간단히 훑어본 뒤 홀력을 흘려넣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비통하고 처절한 웃음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꿰뚫었다. 순간 역천은 태고의 시대로 떨어진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천지는 혼돈이었고 오직 그 웃음만이 귓속을 울렸다. 무슨 일이야? 역천은 홀력을 끊어내며 식은땀을 흘렸다. 영홀력을 이용해 물체를 탐지하는 능력은 얼마 전에서야 역천이 새롭게 깨달은 것이었다. 정실력과는 달리 영홀력은 더 깊숙이 파고들어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무 받침대 안에 중품 영석 한 조각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역천은 부러진 검을 제자리에 내려놓지 않고 곁에 서 있던 점원에게 물었다. 작은이, 이 검을 사겠다. 값이 얼마냐? 점원은 부러진 검을 흘끗 보더니 말했다. 주인이 말하길 이런 고대 무기류는 전부 2,000냥으로 통일했다고 하오. 더도 덜도 없이 좋다. 이 정도 가격은 역천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였다. 충분히 살 만했다. 저쪽에서는 옆에 또한 돌상 하나와 청동종 하나를 골랐는데 모두 합쳐 15,000냥이었다. 결국 구정원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하늘의 별만큼 많았다. 어떤 골동품은 매입가가 고작 몇십 냥, 심지어 몇 냥에 불과한 것도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두 사람이 구정원을 나왔을 때는 이미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역천, 향양루에서 점심이나 먹자. 내가 사겠다. 옆에는 사부 단학객에게 받은 영계저물을 갖고 있었고 돌상과 청동종도 모두 그 안에 넣었다. 향양루는 낙성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루였다. 역천도 오랜만에 가보는 곳이었기에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뒤 두 사람은 향양루에 도착했고 소희의 안내를 받아 바로 위층으로 올라갔다. 두 분 공자님, 별시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청에서 드시겠습니까? 역천이 말했다. 대청에서 먹자. 알겠습니다. 저쪽 창가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소희는 손짓으로 안내한 뒤 어깨에 걸친 수건을 잡고 재빠르게 탁자를 닦았다. 자리에 앉자 옆에는 창밖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확실히 낙성이 가장 편안하다. 너는 모르겠지만 나와 사부는 거의 매일 천하를 떠돌았다. 오늘은 이 도시에 있다가도 다음 날에는 수만리 밖 작은 마을에 가 있기도 하지.
운이 나쁘면 주변 수만 리 안에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아 하늘을 이불 삼아 자기도 한다. 엽천이 물었다. 위험한 일은 없었나? 당연히 있었다. 나와 사부는 흑룡제국의 대황령에서 6급 정점 요수에게 쫓긴 적도 있었고 달라고국의 유명한 고수 무리에게 포위된 적도 있었다. 다행히 운이 따라주어 몇 번이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 그동안의 일을 떠올리니 여패의 얼굴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어렸다. 엽천은 조금 놀랐다. 여패는 전형적인 방랑자 기질을 가진 인물이었다. 물론 그의 사부 단학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사제 관계가 된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음식이 차려졌다. 두 사람은 술 한 병까지 시켜 기분 좋게 마시며 먹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식사 중 갑자기 계단 쪽에서 거친 발걸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사람 수도 꽤 많아 보였다. 초이사형, 향양루는 낙성에서 가장 큰 주루라오. 이름난 고수들도 많이 다녀간 곳이지요. 실망할 일은 없을 거예요. 청아한 여인의 목소리. 여편이었다. 옆사매가 그리 칭찬하니 기대해도 되겠군. 사제들아, 잠시 후엔 제대로 맛을 즐겨보도록 해라. 맞습니다. 옆사매의 고향에 왔으니 당연히 한 번은 기억에 남을 일을 만들어야지요. 옆사매, 낙성이 좋긴 좋은데 오래 머물 곳은 아니오. 비취곡이야말로 사매가 돌아갈 집이지. 누군가 일부러 분위기를 띄우듯 말했다.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일행은 모두 2층으로 올라왔다. 여편은 무언가 말하려다 엽천과 여패를 발견하더니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눈살을 찌푸렸다. 옆사매, 저 둘은 누구요? 가늘게 찢어진 눈을 가진 소년이 여편의 시선이 미묘하게 흐트러진 것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2층의 엽천과 여패 모습이 단박에 눈에 들어왔다. 여편은 태연하게 말했다. 우리 엽가의 자제들이오. 엽가의 자제라. 어느 문파 출신인지 모르겠군. 다른 소년이 끼어들었다. 한 명은 유은종에 입문했고 다른 한 명은 단학객을 따라 강호를 떠돌아다닌다오. 여편이 담담하게 설명했다. 유은종이면 천풍국에서도 큰 문파긴 하지. 하지만 우리 비취곡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려 2등급이나 차이 나는걸? 단학객이라는 자는 또 누구지?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인데 혹시 강호 사기꾼 아니오? 소년 무리가 서로 농담하듯 조롱을 주고받았다. 옆에는 사람들이 올라올 때 이미 알아차렸으나 원래는 신경 쓸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상대가 그의 사부 단학객을 조롱하자 분노가 솟구쳤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 말했다. 너희들 도대체 누구냐? 남의 스승을 모욕하는 게 얼마나 무례한 짓인지 알기나 하느냐? 눈 찢어진 소년이 비웃으며 말했다. 경고 하나 해주지. 강호 사기꾼들 말에 속지 마라. 조금 손해보는 건 별일 아니지만 목숨을 잃으면 끝이니까. 평소라면 여편 체면을 봐서 그러지 않았겠지만 여편이 족회에서 엽천에게 졌다는 말을 듣고 모두 불쾌한 상태였다. 방금 유은종이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더욱 우쭐해져 일부러 도발하는 중이었다. 비취곡 제자의 위세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여패의 얼굴은 잿빛으로 굳어졌다. 방금 한 말 걷어들이면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하겠다. 우습군. 이미 뱉은 말은 다시 담지 못한다. 왜, 어쩌려고. 눈 찢어진 소년이 노골적으로 여패를 도발했다. 여편의 표정도 좋지 않았다. 이들은 비취곡 제자들이고 대부분 그녀와 비슷한 수위였으며 그중 가장 높은 이는 지금까지 말없이 있던 초이 3명. 응진경 중기 무사였다. 내문 제자들 사이에서도 제법 이름 있는 인물이었다. 그가 여편에게 뜻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 만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다. 한쪽은 엽가의 제자들, 한쪽은 비취곡의 제자들. 여편은 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누구 체면이 깎여도 골치 아픈 일이었다. 루크, 그만두어라. 결국 여편이 나섰다. 눈 찢어진 소년, 이름은 루크요. 그는 여패를 흘겨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옆 사매의 얼굴을 봐서 참는 거다. 안 그랬으면 다치는 건 너였어. 시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법이지. 산자권. 여패가 분노의 포효와 함께 전신의 증기가 폭발하듯 솟구쳤다. 주먹이 루크 효를 향해 곧장 뻗었다. 죽고 싶은 건가?
루크효의 두 눈에서 얼음빛이 번쩍였다. 몸을 가볍게 흔들더니 눈 깜짝할 사이 옆에 앞세걸음 지점에 나타나 주먹을 내리꽂았다. 쾅쾅. 근처 테이블과 의자 여러 개가 바람에 날리듯 굴러가고 주변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도망쳤다. 옥쇠장. 한 주먹으로 옆에를 쓰러뜨리지 못하자 루크효의 얼굴이 굳어졌다. 즉시 비취곡의 절약을 펼쳤다. 손바닥 곳곳에 옥이 갈라진 듯한 무늬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권과 장이 부딪히며 옥이 금 가는 듯한 소리가 퍼졌다. 수위면에서 옆에는 한 수 뒤져 있었고 힘을 버티지 못해 뒤로 튕겨나가며 테이블 서너 개를 잇따라 부쉈다. 옆에가 창밖으로 굴러떨어지기 직전 엽천이 손을 뻗어 그의 등을 가볍게 눌렀다. 순원공의 진기가 루크효의 진기를 가볍게 흩트려 옆에가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었다. 너가 엽천이구나. 내 장을 한번 받아봐라. 루크효는 엽천을 혼내줄 기회를 찾고 있었기에 그가 나서는 순간 즉시 망설임 없이 달려들었다. 옥쇠장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왔다. 물러가라. 엽천은 몸조차 흔들지 않은 채 가볍게 주먹을 내질렀다. 곧장 힘을 거두었다. 퍽. 마치 수많은 말이 짓밟고 지나간 듯한 충격이 루크효의 몸을 덮쳤다. 그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공중에 날아올라 순간 더 빠른 속도로 되돌아가며 피를 한 모금 토해냈다. 그제야 여편이 부르던 초이 사형, 초이 세 명이 루크효를 부드럽게 받쳐주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루크효. 앞으로는 아예 나서지 말든지 나선다면 비취곡 제자의 위세를 제대로 보여라. 알겠나.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바뀌었다. 이번엔 엽천을 바라보며 말했다. 비취곡 제자를 다치게 하다니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느냐. 엽천은 담담히 대답했다. 천령대륙은 실력만이 곧 법이다. 힘이 모자라진 건 그의 탓이지 내 탓이 아니다. 실력만이 법이라? 그렇다면 내가 너를 죽여도 문제없다는 말이겠지? 초이 세 명이 눈을 가늘게 뜨며 차갑게 말했다. 내가 그만한 실력이 있다면 와라. 하지만 미리 말해두지. 이따가 내가 내게 다치기라도 한다면 비취곡 내문 제자 10명쯤을 더 끌고 나오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최세민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바보라도 상대방의 말투에서 조롱하는 기색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엔드코트, 내 오만한 말에 대한 대가를 오늘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 수련을 망쳐놓겠다. 옥곡 제자를 모욕하는 자의 대가가 무엇인지 모두가 알게 하겠다. 엔드코트.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보고 예현이 끼어들었다. 엔드코트, 최 형님, 오해입니다.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엔드코트. 엔드코트, 예 누나, 이 일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제가 예 누나를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예천은 너무 오만하고 무지합니다. 자기가 약간의 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모두가 그의 본보기를 따른다면 옥곡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드코트. 최세민은 언제나 정의로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선호했고 상대를 손쉽게 제압하며 육체적, 정신적 타격을 가해 회복할 틈도 주지 않았다. 최세민이 힘차게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자 그의 발은 마치 풍차를 밟는 듯 끝없이 몰아치는 바람을 일으켰다. 그 바람은 뼈까지 시린 기세로 예천을 향해 돌진했고 그의 옷자락이 펄럭이고 주변 탁자는 무게를 잃고 창밖으로 날아갔다. 예천은 마치 강물 속 바위처럼 수천 년 동안 거센 파도와 강풍에도 꼼짝 않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최세민의 표정이 변했다. 그의 몸속에서 그림자가 형체를 드러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수많은 기류가 얇은 막을 이루어 예천을 향해 맹렬하게 휘둘렀다. 그림자 배기. 엔드코트, 저건 그림자 배기 비술이야. 최 사형님께서 나타나자마자 이미 죽여버리셨어. 이 예천은 이제 확실히 죽었어. 엔드코트. 옥곡의 제자들은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른바 비술이란 절대 공개할 수 없는 비밀 무술을 말한다. 이러한 기술은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고 기본적으로 필살기로 사용된다. 반응할 틈도 없이 아무리 수련 수준이 높은 무사라도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비술은 수련하기가 매우 어려워 같은 수준의 무술보다 훨씬 어렵다. 게다가 비술의 종류도 매우 적어 80에서 90%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다. 최세민이 수련한 그림자 배기는 인간 경지 최고봉에 달하는 기술로
세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는 몸 안에서 날카로운 기운을 갈라 목표물을 베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현재 그의 경지인데 이 날카로운 기운이 그림자로 합쳐져 민첩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마치 채소를 자르듯 손쉽게 상대를 베어낸다. 3단계는 인간 형태로 변신하여 시야를 교란하고 심지어 자포까지 할 수 있으며 파괴력 또한 상당하다고 전해진다. 최세민은 그림자 배기를 이용해 한때 후기 원형경 무술가를 죽여 무림에서 명성을 얻은 적이 있다. 공격해오는 그림자를 마주한 예천은 주먹을 들어 올렸다. 휘! 주먹의 충격으로 맞은편 탁자가 공중에서 폭발했다. 그림자는 충격파를 감지하고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하며 다른 각도에서 예천에게 다시 달려들었다. 예천은 미간을 찌푸렸다. 정말 기이한 무술이었다. 인간의 몸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더 민첩할 뿐 아니라 공기의 흐름에 매우 민감하여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림자는 때때로 예천을 감싸는 인간의 형체로 변하기도 하고 날카로운 끝이 뻗어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밧줄처럼 몸이 길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검광을 번쩍이며 검술을 펼치기도 했다. 엔드코트, 자, 부러뜨려봐, 엔드코트. 잠시 동안 얽매인 후 예천은 검을 뽑아 그림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엔드코트, 검이 너무 빠르군 엔드코트. 토이테미는 깜짝 놀라더니 비웃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내 그림자 분신을 베어버릴 생각은 꿈에도 못 꿔. 하지만 너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순 없어. 그림자 춤으로 죽여라, 엔드코트. 별표 휙. 원형경에 도달한 예천은 처음으로 금백조수를 시전했다. 그의 몸이 번쩍이며 마치 날개가 돋아난 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잠시 후 예천이 서 있던 자리에는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엄청난 위력은 21세기의 소구경 총알보다도 강력해 보였다. 엔드코트, 내 생각이 맞다면 너와 내 그림자는 연결되어 있지? 이제 그 연결을 끊어버리겠다. 엔드코트. 검광이 번쩍이고 예천의 검이 최세민과 그림자 사이의 허공으로 내려쳤다. 약간의 저항이 느껴졌지만 그는 간신히 끊어냈다. 휘. 마치 가느다란 실이 끊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림자는 여러 번 형태를 바꾸더니 마침내 수많은 기포로 변의 흔적도 없이 대기 속으로 사라졌다. 엔드코트, 지 망할 자식, 엔드코트. 최세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그림자는 그의 증기의 일부였고 30가닥의 증기에 의해 제어되고 있었다. 예천이 증기가닥 하나를 끊어버린 것은 마치 증기의 3분의 1을 한꺼번에 잃은 것과 같아서 그의 피가 끓어올랐다. 엔드코트, 뭐라고? 최사형의 그림자 배기가 끊어졌어, 엔드코트. 옥곡의 13비술 중 하나인 이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깨질 수 있지? 혹시 전에 본 적이 있는 건가? 그렇다면 그림자 배기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건가? 어떻게 알았지? 옥곡 제자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을 했다. 역진은 단 한 번의 검격으로 증기의 줄기를 끊어버렸다. 비술은 한 번 드러나면 더 이상 비술이 아니다. 뒤에 있는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최 사부님, 저 녀석의 헛소리는 듣지 마십시오. 저희는 이 비술을 반드시 비밀로 지키겠습니다. 그래,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건대 그림자 배기의 비법은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다. 이 말을 듣고 최세민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사납게 말했다. 넌 이제 끝장이야. 틀림없이 죽을 거라고. 내가 그림자 배기 하나로 유명해졌다고 생각하는 건가? 잘 들어라. 그림자 배기는 그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자, 이제 내 진짜 힘을 보여주지. 옥발톱. 쩍. 2층이 갈라지며 5손가락 자국이 반대편까지 뻗어나갔다. 쾅. 벽이 산산조각 나더니 예천은 거대한 새처럼 최세민을 향해 돌진하며 검을 꽂았다. 눈부신 검광이 한 점으로 응축되어 허공을 자유롭게 움직였고 바람이 가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보는 이들은 순간 정신을 잃고 환각에 시달렸다. 최세민은 포효하며 발톱을 검 끝을 향해 겨누었다. 쨍그랑. 불꽃이 격렬하게 회전하며 불꽃을 흩뿌리고 공기는 끓어오르듯 요동치며 파동을 일으켜 두 남자를 날려버렸다. 엔드코트, 바람의 역전, 엔드코트. 공중에서 예천은 순식간에 방향을 바꿔 모든 논리를 무시하고 다시 한번 최세민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검을 최세민의 어깨에 꽂아 넣었고 검 끝은 그의 등에 박혔다. 순식간에 모두가 숨죽이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지켜보았다.
별표 휙, 별표. 검이 뽑히고 예천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착지하며 검을 칼집에 넣었다. 엔드코트, 내 실력은 열세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 반대로 내가 너에게 진다면 내 수련은 분명히 망할 것이다. 지금 당장 널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진 않겠지만 나중에는 얽히게 될 것이다. 내가 냉혹하다고 해서 나를 탓하지 마라. 게다가 옥곡이 너 같은 작은 내문 때문에 유은종과 전쟁을 벌일 리는 없다. 넌 아직 그럴 자격이 없다. 엔드코트. 예하이, 가자. 음식은 엎질러져 있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조금 전에 식사를 하고 온 것이었다. 예하이는 멀어져가는 예천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충격을 받았다. 중기원원경 무사를 단 몇십 방 만에 쓰러뜨리다니 도대체 어떤 기술이었을까? 그와 비교하면 그가 남북을 떠돌며 배운 것이라고는 혈기뿐이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계단 꼭대기에서 예현은 두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고 진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천풍국 최고의 젊은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형조차 이루지 못한 일을 해낸 것이다. 이제 막 응축진경에 들어섰을 뿐인데 중기 응축진경 무사인 최세민을 단 한 방에 쓰러뜨렸으니 말이다. 중기 응축진경 무사가 되면 후기 응축진경 무사에게도 도전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엔드코트, 젠장. 엔드코트, 이번엔 내가 부주의했어. 다음에 만날 땐 그 자식을 죽이지 않고는 내 분노를 풀 수 없을 거야. 잘 들어. 만약 누가 이 사실을 누설하면 내가 냉혹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나를 탓하지 마. 엔드코트. 엔드코트, 토이 형님, 걱정 마세요. 저희는 캐묻지 않을 겁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맞아. 그 녀석은 분명 오래전에 그림자 배기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토이 형님이 어떻게 그 녀석에게 질 수 있었겠어. 엔드코트. 기분이 훨씬 나아진 토이테미는 디에프엔을 돌아보며 말했다. 엔드코트, 디앱 누님. 당신은 디앱 가문의 일원이지만 저는 이 디앱전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부디 저를 막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엔드코트. 디에프엔은 차갑게 말했다. 엔드코트, 삶과 죽음은 모두 운명에 달린 것이다. 이것이 무사의 운명이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좋아. 엔드코트. 디앱 가문으로 돌아온 후 디앱전과 디앱하이는 헤어졌다. 며칠 동안 디앱전은 외출을 삼가고 수련에 전념했다. 그의 진기는 이제 막 원원경에 들어온 사람보다 안정되었지만 원원경 초급의 정점에 도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먼저 그는 진기를 축적하고 정제하여 점차 기초를 다지고 그 후에 경지를 높여야 했다. 밤은 캄캄했고 달빛은 마치 물처럼 맑았다. 뜰의 인공산 위에 예천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무릎 위에 놓인 하급 영석을 꽉 움켜쥐었다. 그의 호흡은 안정되고 힘찼으며 점차 영석에서 생명력을 끌어모았다. 영석의 생명력은 천지의 생명력보다 더 순수했다. 오랫동안 영석 안에 봉인되어 있었기에 생명력보다 더 신비로운 연기를 담고 있었다. 이 연기와 오랫동안 접촉하면 점차 총명해지고 활력이 넘치며 몸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영석의 연기는 그의 손에 있는 경맥을 통해 몸속으로 흘러들어갔다. 예천의 단전에서 소용돌이치는 진기도 마치 고기 분쇄기처럼 가속되어 들어오는 모든 것을 갈아버렸다. 새롭게 형성된 진기는 다른 진기들과 함께 거대한 순환을 이루며 그 안에 불순물을 정화했다. 한 주기, 두 주기, 세 주기, 72주기, 108주기. 이 이야기는 http://트로엔펠.bn에서 읽고 계십니다. 240주기. 맥맥이 쑤시고 온몸이 뻣뻣해지며 감각이 없어질 때에야 예천은 연기 흡수를 멈췄다. 그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연기를 흡수하고 정화할 수 있다면 오늘 밤 응축 진경 초기 단계의 정점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사실 예천은 너무 욕심이 많았다. 같은 경지의 다른 무사들이 예천의 생각을 알게 된다면 분명 부러움과 감탄으로 가득 찰 것이다. 진기 응축 경지 초기 단계의 무술가에게 하루에 내공을 18번 순환시키는 것조차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50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240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천의 막강한 육체적, 정신적 능력 덕분입니다.
그의 몸은 더 많은 생명력을 견딜 수 있고 그의 영혼은 그것을 더 잘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범한 재능을 가진 자는 보통 사람보다 수련 속도가 빠릅니다. 비록 체격은 다소 약할지라도 몸이 강하고 정신이 완벽하며 이해력이 뛰어나고 심리적 평정심이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응축 진경 하위 단계의 무사들이 폭풍 근원 경지에 도달한 후 몇 달 동안 은둔 생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성극 경지의 무사들은 때때로 몇 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다가 석방되어 온 땅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모든 고수들을 휩쓸어 버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련 경지가 높아질수록 수련을 향상시키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은둔은 정을 응축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수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매우 작습니다. 축적된 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평생을 은둔 생활에 바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때 막강한 위세를 떨쳤던 수많은 고수들이 은둔 생활 중에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났고 그들의 이름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잊혀졌다. 남은 영석을 치우고 예천은 천천히 일어섰다. 순식간에 그는 안뜰의 호수 위에 서 있었다. 발이 물결에 닿자 그의 몸은 가라앉지 않고 살짝 떠올랐다. 이는 최고 경지에 이른 고수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의 가벼운 움직임이었다. 엔드코트, 이제 내 진기가 완전히 응축되었으니 단시간에 더 높은 경지에 오르는 것도 어렵지 않겠군.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패왕권을 수련할 수 있겠어, 엔드코트. 한동안 달을 바라보던 예천은 흥미를 잃었다. 그의 몸은 마치 토끼가 뛰어오르고 새가 날아오르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날이 저물었다. 역천은 매일 밤 진기를 모으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남은 시간을 모두 패왕권 수련에 쏟았다. 이 무술은 초급 토급 무술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육체적 힘과 진기를 극도로 요구했다. 체격이 약하면 패왕권의 위력에 팔을 쉽게 다칠 수 있고 진기가 부족하면 위력을 약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경맥에 더 큰 손상을 입힐 수 있었다. 이 무술을 오랫동안 수련하면 기맥이 막히고 생명력이 약해질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천은 패왕권의 문턱을 넘어섰고 날이 갈수록 패왕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이번 귀환으로 그는 내제자가 되어 최고 수준의 무술을 수련할 자격을 얻게 되었고 6개월 동안 자유롭게 수련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6개월 후에는 문파의 임무를 받아 무림을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실력이 충분하다면 문파에서 그를 다른 나라로 파견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 그런 임무는 드물었다. 천풍왕국은 이미 충분히 넓고 임무도 셀 수 없이 많았기에 다른 나라까지 갈 여력이 없었다. 게다가 유은종에서 멀어질수록 위험은 커져만 갔다. 흔적도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는데 유은종 고위 성직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길 결코 원하지 않았다. 엔드코트, 아버지, 어머니, 안심하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엔드코트. 낙성대로에서 말을 몰던 예천은 돌아서서 예천호와 심우청에게 말했다. 심우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은화가 부족하면 집에 편지를 써서 어머니께서 사람을 보내서 가져다 주시도록 해, 엔드코트. 엔드코트, 충분해요. 게다가 문파의 임무를 완수하면 보상도 많이 받을 거예요, 엔드코트. 예천은 가족에게 돈을 빌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런 부탁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질 뿐이었다. 예천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유칭, 천하는 이제 다 컸으니 스스로 돈을 버는 법을 알 거야. 부모로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천하. 조심히 가거라, 엔드코트. 엔드코트, 네, 엔드코트. 예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그럼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엔드코트. 예천은 그렇게 말하고는 말에 올라타 두 사람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고는 말에 배를 툭 치며 바람처럼 달려갔다. 예천호와 선유층은 예천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성문 근처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 말을 타고 뒤따라왔다. 엔드코트, 예천, 엔드코트. 예천은 고개를 돌려 예해를 보았다. 엔드코트, 스승님은 어디 계십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스승님은 북문에서 심리 떨어진 무명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엔드코트.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말을 타고 북문을 곧장 빠져나갔고 경비병들은 감히 그들을 막지 못했다. 무명사는 북동쪽에, 유은종은 북서쪽에 위치해 있었기에 두 곳은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다. 작은 선물입니다. 옆에는 공간 저장고에서 푸른 수정구를 꺼내 역천에게 던졌다.
엽천은 수정구를 받으며 물었다. 이게 뭐죠? 옆에는 이미 수십 미터 떨어진 곳까지 말을 타고 가면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꽤 아름다워서 당신도 좋아할 것 같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엽천은 고개를 저으며 수정구를 눈에 대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수정구는 용한 열매만 한 크기에 완전히 투명했고 안에는 희미한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수정구 자체가 파란색인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수정구 술은 상당히 무거웠는데 같은 부피의 금덩어리보다도 무거워 유리로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았다.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던 예천은 수정구 술을 무시하고 영혼 저장 반지 영구인인에 넣었다. 방향을 찾은 예천은 고삐를 살살 당겨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돌아올 때 탔던 청문종마와는 달리 이번에는 예천이 진종 흑문마를 타고 있었다. 하루에 2000리, 약 3200km를 달릴 수 있고 타고난 실력을 지녔으며 언제나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는 이 말은 은화 6만 량이 넘는 값어치를 했고 예시 가문에는 단 20마리밖에 없었다. 지금 이 순간 흑문마는 회오리바람처럼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고 길 양옆의 풍경이 저 멀리 스쳐 지나갔다. 사흘 후 예천은 청풍산 기슭에 도착했다. 흑문마를 마구간에 데려다 놓고 올해 시험비를 낸 예천은 곧장 산중턱에 있는 내문 시험장으로 향했다. 오늘은 내문 시험일이었고 만약 응시하지 못하면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했다. 시험장 입구 양쪽에는 내문 수호병 2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멀리서 예천이 다가오는 것을 본 왼쪽 수호병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엔드코트, 벌써 13번째 응시자군. 외문 제자들이 고향에 갔다가 꽤 많은 수학을 거둔 모양이군. 엔드코트, 저 앞사람은 진기가 환상처럼 보이는데 분명 수련으로 얻은 게 아닐 거야. 진정단을 먹었겠지. 엔드코트. 진정단은 무술가들이 진기를 빠르게 단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1년 안에 실력을 향상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예천은 문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내문 제자 시험에 응시하러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한계율은 내문 제자가 말했다. 예천은 아무 생각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시험장은 매우 넓었다. 양쪽에는 9개의 거대한 돌기둥이 마치 9개의 거대한 항아리처럼 서 있었는데 용과 봉황, 기론이 조각되어 생동감이 넘쳤다. 앞쪽 넓은 공간에는 튼튼한 나무 틀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청동종이 매달려 있었다. 종은 높이가 3m에 달하는 짙은 녹색으로 꽤 무거워 보였다. 예천의 짐작이 맞다면 이것은 내문 제자 승급을 위한 첫 번째 시험이었다. 유은종이든 다른 문파든 내문 제자가 되려면 시험을 치러야 했다. 단순히 응축경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응축경에 도달하는 것과 연약을 사용하여 도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이며 그 전투력은 결코 같을 수 없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방지하고 내문 제자들의 엘리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유은종은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가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유은종 제자들을 위한 내문 시험 1차는 본당에서 치러졌습니다. 무종명에 따르면 응시자들은 10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종이 울릴 때까지 쳐야 했습니다. 종이 울리지 않으면 내문 제자가 될 자격을 박탈당했고 울리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장호란과 무종명은 둘 다 독학으로 영진경, 긍진경까지 수련했기에 쉽게 내문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 제자 시험에 응시하러 오셨습니까? 이리 오셔서 신분 등록을 하십시오. 시험 감독관이 그에게 종이 한 장과 붓을 건넸다. 예천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의 이름과 가문을 적었다. 좋습니다. 줄을 서십시오. 이때쯤 시험에 응시할 사람이 30명 있었고 예천은 줄의 맨 끝에 있었다. 잠시 후 시험 감독관이 여유롭게 들어왔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시험 감독관은 모두를 훑어보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무슨 일이지? 올해 내 제자 시험에 응시한 제자들의 내공이 왜 이렇게 약한 거지? 혹시 수련약을 써서 수련 레벨을 올린 건가? 지금 수련 레벨이 얼마든 상관없지만 10걸음 떨어진 곳에서 종을 울리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다음 시험에 응시하려면 석 달을 기다려야 한다. 말을 마치고 시험 감독관은 시험관의 손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말했다. 엔드코트, 시험을 시작합니다. 먼저 람쯔 엉숭입니다.
엔드코트. 평범한 외모의 한 젊은이가 줄맨 앞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청동종에서 10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심호흡을 한 후 빠르고 강력한 주먹을 날렸다. 청동종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시험 감독관은 차분하게 말했다. 엔드코트, 불합격입니다. 다음은 푸엉띠우중입니다. 엔드코트. 이 말을 듣고 람쯔엉숭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그는 슬픈 듯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비켜서서 두 번째 응시자를 노려보며 속으로는 그도 떨어지기를 바랐다. 푸엉띠우중이 시험 감독관에게 말했다. 엔드코트, 무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네, 엔드코트. 시험 감독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람쯔엉숭은 눈을 크게 뜨고 큰 소리로 외쳤다. 엔드코트, 불공평해. 왜 아무도 무술을 써도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지? 엔드코트. 시험관이 소리쳤다. 엔드코트, 감시실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굴지 마. 미리 확인도 안 했어. 엔드코트. 린창충은 깜짝 놀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엔드코트, 내 수련 수준으로는 무술을 써도 합격 못해. 좋아. 팡샤오중, 시작해. 엔드코트. 시험관은 화를 내지 않았다. 팡샤오중은 내기를 모아 손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고 주먹을 휘둘렀다. 엔드코트, 사호발톱, 엔드코트. 쾅. 세면대만 한 커다란 에메랄드빛 갈고리가 청동방울을 움켜쥐었다. 동종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엔드코트, 불합격. 다음은 조호, 엔드코트. 그 순간 시험장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엔드코트, 무슨 일이지? 시험이 왜 이렇게 어려워? 무술 실력도 모자라. 엔드코트. 끔찍해. 나도 아마 떨어질 것 같아. 시험을 치르던 나머지 제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예천만이 침착함을 유지했다. 방소중 이후 3명의 제자가 연달아 불합격했다. 시험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다음은 왕설매. 16살쯤 되어 보이는 왕설매는 미인이라기보다는 결연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줄에서 나와 청동종을 향해 걸어갔다. 방금 나온 젊은 여성을 살펴보던 시험관의 눈빛이 살짝 밝아졌다. 그녀의 내공은 다소 불안정했지만 앞선 5명보다는 나았는데 아마도 수련과 고된 훈련 덕분이었을 것이다. 시작. 시험관의 어조에는 기대감이 묻어났다. 왕설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공을 불어넣은 오른손을 가슴 앞에 수평으로 뻗었다가 번개처럼 빠르게 내리쳤다. 윙. 동종이 희미하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리를 냈다. 너무 빨라서 많은 사람들이 듣지도 못했다. 시험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광설매, 합격입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휴, 엔드코트. 왕설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까는 무술을 쓰지 않고도 동종을 쉽게 울릴 수 있을 거라고 자만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소리는 아주 잠깐의 떨림에 불과했고 자신조차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였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리는 없었다. 왕설매의 성공에 힘입어 다음 7명 중 4명도 합격하여 시험 1차에 진출했다. 엔드코트, 다음은 예천입니다. 엔드코트. 마침내 시험관은 예천의 이름을 불렀다. 다른 사람들이 추측할 틈도 주지 않고 예천은 태연하게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아직 청동방울에서 꽤 떨어진 거리에서 그는 허공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쾅! 청동방울이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 진동은 오랫동안 귓가에 울려 퍼지다가 사라져 시험장을 훨씬 넘어 수마일 떨어진 곳까지 도달했다. 입구에 있던 두 내제자는 깜짝 놀랐다. 이 사람은 누구지? 겨우 응축경에 들어선 건데 벌써 청동방울을 완전히 흔들어 이토록 큰 소동을 일으키다니. 본당 안에서. 엔드코트, 내가 잘못 본 건가? 방금 전에는 방울에서 15걸음도 넘게 떨어져 있었는데 엔드코트. 엔드코트, 아니, 적어도 16걸음은 떨어져 있었어. 엔드코트. 엔드코트,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혹시 이미 응축경에 들어선 걸 숨기고 있었던 건가? 엔드코트. 시험에 참가한 제자들은 모두 예천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예천의 표정은 무심했다. 멀리서 종을 치는 건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종을 흔들지 못한다면 이상할 정도였다. 시험 감독관은 잠시 어리둥절해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좋아, 합격이야, 합격, 엔드코트.
연속으로 2번이나 합격한 것을 보니 감독관이 얼마나 놀랐는지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시험이 끝나고 두 번째 시험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불합격한 제자들은 퇴장했다. 시험장 뒤편. 약 50제곱미터 크기의 야외 공간으로 중앙에는 지름 약 20m의 작은 연못이 있었다. 연못 양쪽에는 높이 10m의 나무 발판 2개가 세워져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가운데 부분이 없는 나무 다리처럼 기묘한 모습이었다. 엔드코트 두 번째 시험은 가벼움의 기술을 시험하는 것이다. 가벼움의 기술은 순수한 내공을 중시한다. 자, 오른쪽 발판 위에 서서 공중으로 날아 반대편 발판으로 이동하면 합격이다. 물론 손으로 발판을 잡는 것도 합격이다. 엔드코트. 예천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두 나무 발판 사이의 거리가 호수의 폭과 같은 20장, 즉 66m였다. 일반적인 기련경 무술가라면 보기만 해도 기절할 정도였는데 하물며 건너편으로 날아가는 건 꿈도 꿀 수 없었다. 실제로 왕설매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엔드코트 20장이라니 너무 멀어요. 제 운보고로는 기껏해야 50m 남짓밖에 못 가는데요. 엔드코트, 당신은 운보고를 수련하는 반면 저는 호권수를 수련해서 한 호흡에 30m 남짓밖에 못 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30m는 어쩌시죠? 엔드코트.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설매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시험 감독관이 시작을 알리려는 순간 내문 제자 무리가 시험장에서 웃고 떠들며 나왔다. 엔드코트, 너희들은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엔드코트. 시험 감독관은 다소 당황한 기색이었다. 엔드코트, 감독님, 아시다시피 연말이라 문파의 임무가 많지 않고 다들 수련에 매진하느라 몸이 아플 지경입니다. 오늘 내문 제자로 승급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엔드코트. 그중 한 명이 감독관과 친분이 있는 듯 껄껄 웃었다. 엔드코트, 좋아. 구경하고 싶으면 구경해도 좋다. 하지만 시험에 방해하지 마라. 만약 방해하면 당장 내쫓겠다. 엔드코트, 걱정 마세요. 저희 제자들은 지금까지 감독님께 폐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엔드코트. 시험 감독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먼저, 왕설맥, 엔드코트. 이 말을 듣자마자 왕설매는 발을 땅에 딛고 마치 백조가 떨어지듯 왼쪽 나무 발판 위로 뛰어올랐다. 심호흡을 하고 몇 걸음 달려 추진력을 얻은 그녀는 제비가 하늘을 가르듯 높이 솟아올랐다. 10m, 20m, 50m, 55m. 왼쪽 발판에서 불과 10m 떨어진 지점에서 왕설매의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몸이 곤두박질 치듯 아래로 떨어졌다. 마치 쓰러질 것만 같았다. 엔드코트, 유도술, 엔드코트. 바로 그 순간 왕설매는 나지막이 외치며 모든 관습을 거스르고 허공에서 다시 솟아올라 순식간에 발판 위에 착지했다. 한 내제자가 엔드코트, 찔찔 엔드코트 하고 말했다. 엔드코트, 이 정도 경지에 이르도록 인도술을 익혔다니 정말 대단하군. 이 술법은 생명력이 고갈되었을 때 빠르게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게 해주지. 엔드코트. 다음으로 두 번째 제자가 시험을 치렀다. 그는 구름 위를 걷는 걸음걸이를 연습했는데 마치 구름과 바람을 타고 가볍고 우아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의 실력은 한계가 있었다. 발판에서 불과 5m 떨어진 곳에서 온 힘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수에 빠져 물을 사방으로 튀기고 말았다. 세 번째 제자는 더욱 엔드코트, 과장된 엔드코트 시도를 했다. 겨우 30m 남짓 날아가다가 머리부터 떨어져 모두를 폭소하게 만들었다. 네 번째 제자는 운이 좋았다. 결정적인 순간에 몸을 반 미터 더 뻗어 발판 가장자리를 손으로 잡고 아슬아슬하게 매달렸다. 다섯 번째 제자는 침을 꿀꺽 삼키고 시험을 주관하는 장로에게 말했다. 엔드코트, 장로님,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엔드코트, 물 위를 걸어라. 엔드코트. 심사를 맡은 장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발판은 10m 높이였는데 뛰어내리기 전에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물은 땅처럼 지지대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엔드코트, 규칙은 없지만 뛰어내릴 수만 있다면 합격이다. 엔드코트. 심사를 맡은 장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제자는 기쁜 표정으로 나무 발판 위를 미끄러지듯 걸어간 후 물속으로 뛰어내렸다. 첨벙, 첨벙.
잠자리가 물 위를 스치듯 날아다니듯 그는 깃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끊임없이 수면을 차올렸다. 엔드코트, 하하, 이것이 바로 부채수리로군. 어쩐지 이런 말을 했구나. 하지만 1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엔드코트. 많은 내제자들이 그의 가벼운 움직임을 알아보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가 어떻게 시험을 통과할지 지켜보았다. 휘. 강 건너편에서 5m 떨어진 곳에서 제자는 오른발로 수면을 쾅쾅 내리찍었다. 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그의 몸은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역시 격수술이군. 예천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엔드아포즈, 수폭술엔드아포즈지라는 무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이 무술은 짧은 시간 안에 물줄기를 응축한 다음 내공을 이용해 폭발시켜 엄청난 위력을 발생시키는 기술이었다. 그는 이 폭발력을 이용해 마치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공중으로 뛰어오를 수 있었다. 시험 감독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엔드코트, 합격. 다음은 예천, 엔드코트. 마지막 순서인 예천에게 모든 시선이 쏠렸다. 예천은 아무런 압박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의 몸은 마치 큰 새처럼 날렵하게 움직여 땅에서 솟구쳐 올라 나무 발판 위에 부드럽게 착지했다. 그 모습만으로도 시험에 참가한 다른 제자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엔드코트, 시작, 엔드코트. 심사를 맡은 장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천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고 앞으로 틀림없이 가장 유명한 내공 제자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66m 떨어진 나무 발판을 바라보며 예천은 너무 가깝다고 느꼈다. 기련경 10단계 최고 경지에 이르렀을 때는 거의 100m를 날 수 있었지만 이제 응축진경에 도달했으니 150m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최고 단계 제자의 수련법을 익힐 수 있다면 200m도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예천은 작게 외치며 발을 구르고 독수리처럼 팔을 펼친 채 옷자락을 휘날리며 민첩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쾅! 눈 깜짝할 사이에 예천은 맞은편 나무 발판에 착지했다. 심사위원 장로는 큰 소리로 말했다. 좋아, 합격이다. 황 사부님, 이 예천의 경공술은 사부님 못지않은 것 같군요. 아니, 경공술 수련만 놓고 보면 그는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 내 유일한 장점은 진기 수련이 약간 더 높다는 것뿐이다. 내문 제자는 최고급 무술 서적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지? 그 당시 그와 견줄 만한 경공술 실력을 가진 사람은 아마도 바람을 가르며 날아다니는 풍사부 정도였을 거야.